너 같은 고졸 주제에 어디서 간이 입을 열어. 죽은 듯이 처박혀서 손님들 외투나 지키고 있어. 독일 상법 제4조를 오역하셨군요. 이 계약 제가 1분 안에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서연아, 제발 우리 집안 좀 살려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방금 보신 이 장면들 도저히 믿기지 않으시죠? 6년 동안 시댁의 온갖 멸시를 견디며 손님들 외투나 정리하던 고졸 며느리 서연. 그리고 그를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며 가문의 얼룩 취급하던 오만한 시댁 식구들. 단 1분 만에 집안의 서열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세계적인 거물까지 제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든 이 비현실적인 반전. 그 기적 같은 반전의 시작은 300억 계약이 걸린 어느 화려한 파티장의 어둠 속에서부터였습니다. 학벌이라는 가짜 간판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 어떻게 세상을 장악하는지,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장소는 무인도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떠들지만 그 누구도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바로 이곳.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서울 최고의 호텔 대연회장 한복판입니다. 오늘 이곳에선 우리 시댁 식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한성무역의 운명이 결정될 300억 규모의 글로벌 투자 계약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연회장 구석, 손님들의 비싼 모피 코트와 가방이 가득 쌓인 어두운 옷장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손엔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대신 누군가 마시다 버린 끈적한 샴페인 잔과 먼지가 묻은 무거운 외투들이 들려있죠. 학벌은 속여도 천한 근본은 못 속인다. 결혼 후 6년 동안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제 귀에 못이 박이도록 속삭인 말입니다. 명문대 교수 집안 출신으로 뼈대 있는 가문을 자부하는 그녀에게 집안이 망해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고졸 며느리인 저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입니다. 오늘 파티가 시작되기 직전 그녀는 제게 촌스러운 리넨 앞치마를 던져주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서연아, 넌 오늘 이 연회장의 그림자다. 알겠니? 괜히 유창한 척 영어 한마디 섞어서 우리 집안 급 떨어뜨리지 마라. 손님들이 너에 대해 물으면 그냥 여기서 고용된 도움이라고 해. 그게 우리 가문을 위한 유일한 길이니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6년입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제 목소리를 잃고 투명 인간으로 살아온 세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학벌이 낮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압니다. 시동생 민준이가 미국 유학파라며 거드름을 피울 때 제가 뒤에서 조용히 입술을 깨무는 이유를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이 나라 무역의 전설이라 불리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전 세계 비즈니스 현장을 누비며 저는 교과서가 아닌 거친 실전에서 언어와 협상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하고 세상을 떠나시지만 않았다면 저 역시 저 화려한 단상 위에서 와인잔을 들고 주역으로 서 있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동생들의 생계를 위해 대학 합격증을 찢어버리고 공장과 시장을 전전해야 했던 제 선택은 이 집안에선 그저 천한 고졸이라는 낙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머, 박 사모님, 며느님은 오늘 안 오셨나 봐요? 지난번 모임 때 한복 입은 모습이 참 조신해 보이던데. 파티장에 도착한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묻자 박 여사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요? 어머, 걔가 워낙 몸이 약해서요. 어제부터 몸살 기운이 있다고 방에서 꼼짝을 못하네요. 마음은 저기 와 있는데 안타깝게 됐죠 뭐. 그녀의 시선이 아주 찰나의 순간 구석에 서서
손님들의 코트를 받아들고 있는 저와 마주칩니다.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 서슬 퍼런 경고의 눈빛에 저는 다시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남편 진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매끄럽게 잘 빠진 턱시도를 입은 그가 6년을 함께 산 아내인 저를 보고도 걱정 대신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습니다. 서연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오늘 같은 날엔 제발 좀 눈에 띄지 말라고. 옷이 그게 뭐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손님들이 내 와이프인 거 눈치챌 거 아니야? 제발 부모님 체면 좀 생각해주면 안 돼? 남편의 목소리엔 배려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능력을 갖추었는지, 제가 얼마나 넓은 세상을 보았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드린 말 잘 듣는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진혁 씨는 제 셔츠 깃이 조금 흐트러진 것을 보더니 혐오스럽다는 듯 손가락으로 툭 밀어냅니다. 민준이가 이번 협상 성공시키면 너도 이제 그 앞치마 벗게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사고 치지 말고 거기 가만히 박혀 있어. 알겠어? 그는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향수 냄새를 흩날리며 화려한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의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아주고 싶었지만 저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 뒤틀린 넥타이가 마치 이 집안에 썩어빠진 단면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파티가 무르익을수록 연회장의 열기는 뜨거워졌습니다. 최고급 샴페인 기포가 터지는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인 글로벌 투자사 블랙스톤의 미스터 스미스 대표가 입장했습니다. 시아버님인 한 회장님과 시동생 민준이가 허리를 거의 90도로 굽히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준이는 기다렸다는 듯 유학파 특유의 굴리는 발음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웰컴 미스터 스미스. Our company condition is very fantastic. We have many partners. 구석에서 손님의 낡은 코트를 걸고 있던 제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준이의 영어는 화려한 수식어만 가득할 뿐 비즈니스 특유의 정교한 뉘앙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사용한 몇몇 단어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독일계 스미스 대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오역이었습니다. 스미스 대표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쾌함을 참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민준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박수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구석에 있던 저를 향해 턱짓으로 명령했습니다. 서연아, 너 거기서 뭐하니? 손님들 잔 비어가는 거 안 보여? 빨리 가서 서빙 좀 도와. 유학파인 민준이가 가문을 위해 저렇게 애쓰는데 형수라는 애가 구석에서 노닥거리기만 할 거야? 가서 분위기 좀 맞추란 말이다. 저는 말없이 쟁반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은식기 트레이를 들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저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미스 대표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도 안 되어 있군. 대표라는 작자가 상대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 단어를 쓰다니. 이런 아마추어들과 무슨 300억을 노네. 스미스 대표가 비서에게 나직하게 뱉은 독일어 한마디. 연회장에 있던 수백 명 중 그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기본이 안 됐다는 말은 비즈니스 세계에선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300억 계약이 민준이의 오만한 혀끝에서 조각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들 중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레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6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묘한 해방감일까요?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스미스 대표의 뒷모습과 아무것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해 웃고 있는 민준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런 무례한 제안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군요. 한성무역과의 협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공동묘지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민준이의 얼굴은 1초 만에 흑빛이 되었고 한 회장님은 사색이 되어 어버버거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당황하여 스미스 대표의 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냉정하게 몸을 돌려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귀빈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연회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눈이 뒤집힌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마침 잔을 치우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게 제 탓인 양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너, 서연이 너,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스미스 대표님 좀 붙잡아봐. 뭐라도 해보란 말이야. 이 쓸모없는 애야. 남편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넌 구경만 하니? 학벌도 없는 고졸 며느리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180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제 입술 끝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저는 들고 있던 은색 트레이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깡 마이너스. 날카로운 쇳소리가 연회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출구로 향하던 스미스 대표의 등을 향해 천천히 아주 당당하게 걸음을 뗐습니다. 저를 막으려던 남편 진혁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 입술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1분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독일 상법 제4조의 해석에 대해 제가 정중히 정정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귀하가 우려하시는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입에서 쏟아진 완벽한 미넨 억양의 독일어 한마디에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스미스 대표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회장의 수백 명의 눈이, 아니 시댁 식구들의 경악에 찬 눈이 저 고졸 며느리 서연의 입술로 쏠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는 단 1초 만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이제 숨소리조차 죽인 채 중앙 단상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색이 된 시동생 민준과 차갑게 굳은 얼굴로 서류 가방을 챙기는 블랙스톤의 미스터 스미스 대표가 있었습니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죠. 사람들은 간판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그 알맹이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 명문대 유학파라는 이름표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민준이가 딱 그랬습니다. 그는 영어를 할 줄 아는 것과 비즈니스 협상을 이끄는 것의 차이를 전혀 몰랐습니다. 상대가 던지는 단어 하나에 담긴 함정과 문장 행간에 숨겨진 거절의 신호를 읽지 못한 채 그저 교과서적인 문장만 늘어놓았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플리즈 웨이트. Our company condition is very fantastic. 민준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비굴한 문장을 뱉어낼수록 스미스 대표의 눈빛은 더욱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은 바이어가 질문하는 투자금 회수 조항에 대해 전혀 엉뚱한 운영비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보다 못한 스미스 대표가 옆에 선 비서에게 독일어로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도 안 되어 있군.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아주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야. 이런 수준 낮은 파트너와 300억을 논하는 건 내 인생 최대의 시간 낭비군.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눈기가 단상을 향해 쏠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그 상황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준이가 영어를 유창하게 굴리며 무언가 말을 길게 내뱉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죠. 그녀는 민준이의 등을 밀며 자랑스럽다는 듯 주변 사모님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우리 민준이 발음 좀 봐. 역시 명문대 유학파라 그런지 격이 다르지? 저 외국인 대표도 곧 우리 민준이 실력에 감동해서 사인할 거야. 우리 가문의 자랑이라니까. 하지만 박 여사님의 기대와는 달리 민준은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약 조항 중 가장 민감한 독점권 부분을 설명하며 치명적인 단어 선택의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수평적 협력을 제안해야 할 자리에 상대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주고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는 예속의 의미를 담은 단어를 써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한성무역의 경영권을 블랙스톤의 노예처럼 바치겠다는 굴욕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스미스 대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블랙스톤을 당신네 회사의 하청업체 취급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 회사를 노예처럼 팔아먹으려는 겁니까? 이건 비즈니스 이전의 모욕이군요. 당장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스미스 대표가 단상을 거칠게 내려왔습니다. 한 회장님은 당황하여 그의 앞을 막아서며 민준이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민준아, 대체 통역을 어떻게 한 거냐? 대표님이 왜 저러시는 거야? 하지만 민준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유학파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비참한 몰골이었죠. 박 여사님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히스테릭하게 반응했습니다. 귀빈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그녀의 고귀한 자존심을 찔러댔으니까요. 그녀는 이 모든 망신이 마치 제 탓인 양화풀이 대상을 찾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는 쟁반을 들고 서 있던 제가 있었습니다. 너, 서연이 너, 멍청하게 서서 구경만 할 거야? 내 남편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가서 저 사람 바지끄덩이라도 붙잡으란 말이야. 학벌도 없는 게 이런 일이라도 해야 밥값이라도 할 거 아니니. 당장 가서 빌어.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고졸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힌 저를 보며 사람들은 안쓰러움과 비웃음이 섞인 눈길을 보냈죠. 제 남편 진혁 씨는 창피한 듯 고개를 돌리며 제게 다가와 낮게 의조렸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엄마도 정신없어서 저러시는 거니까. 민준이가 못한 걸 내가 무슨 수로 해? 창피하니까 구석으로 가서 외투나 마저 정리해. 내가 나서면 일이 더 꼬이고 추해질 뿐이야. 알겠어? 남편의 그 비겁한 한마디가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놓았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제 날개를 꺾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찬란한 비즈니스의 세계를 잊은 척 그저 조용한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들은 제 자존심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물려주신 제 유일한 재산인 실력마저 모욕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표가 왜 저토록 분노했는지, 그리고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 무엇인지도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칼과 같아서 잘못 쓰면 상대를 죽이지만 제대로 쓰면 닫힌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고 말이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손님들의 외투를 평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고 떨어지는 옷가지들이 마치 제가 벗어 던진 6년의 굴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과 진혁 씨를 차갑게 지나쳐 스미스 대표의 뒷모습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어딜 가는 거야? 형수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뒤에서 민중과 진혁의 경악 섞인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제 안의 오래된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300억 계약이 무너지면 이 집안은 파멸하겠지만 저는 그 파멸의 잿더미 위에서 진짜 제 이름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출구에 다다른 스미스 대표의 등 뒤에서 아주 우아하고 정교한 독일어로 첫 마디를 뗐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실례합니다. 방금 제 시동생이 언급한 보상 조항은 한성무역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독일 상법 제348조에 의거한 예외 조항을 귀하가 오해하신 듯하여 바로잡고 싶군요. 1분만 제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스미스 대표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수백 명의 귀빈들 역시 마법에 걸린 듯 얼어붙었습니다. 외투나 정리하라며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고졸 며느리의 입에서 독일 현지인조차 구사하기 힘든 고급 비즈니스 용어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았고 민준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의 눈앞에서 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비즈니스의 룰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풍모였습니다. 한 회장님만이 본능적으로 느낀 듯 했습니다. 지금 이 연회장의 공기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무능한 아들들이 아니라 평생을 구박해온 며느리 서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스미스 대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의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딱 60초입니다. 그 시간이면 귀하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300억의 기회를 잃는 쪽은 저희가 아니라 블랙스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스미스 대표는 흥미롭다는 듯 서류 가방을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존중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내에는 오직 저와 그의 시선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시한폭탄의 초침은 멈췄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그 폭탄을 해체할 차례였습니다. 연회장의 정적은 짧았습니다. 곧이어 둑이 터진 듯 수백 명의 귀빈 사이에서 비아냥과 당혹감이 섞인 속삭임이 터져 나왔죠. 저 여자 뭐야? 아까 외투 봤던 사람 아니야? 미쳤나 봐. 저 상황에 나서다니. 사람들의 시선은 비수처럼 제 등에 꽂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이 집안의 어둠 속에서 발톱을 숨기며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리넨 앞치마를 밟고 지나가 아수라장이 된 중앙 단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제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저를 짓누르던 고졸 며느리라는 가짜 허물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6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박 여사님이 제게 건넸던 말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내까짓게 우리 아들 옆에 붙어 있으려면 죽은 듯이 숨만 쉬고 살아라. 그 독설들이 이제는 제 등 뒤를 떠미는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수천억 계약을 날려버린 시동생 민주는 넋이 나간 채 서류 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었고 시아버님 한 회장님은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욕당한 자존심을 참지 못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블랙스톤의 미스터 스미스 대표가 있었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60초입니다. 제가 당신의 화를 가라앉히는 데 필요한 시간은 딱 그뿐입니다. 제 입에서 흘러나온 완벽한 미넨 억양의 독일어. 그 소리에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스미스 대표의 어깨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경멸 대신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비명을 지르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경련하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 미쳤니? 서연이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 영어나 몇 마디 배웠다고 사기라도 치려는 거야? 당장 내려와. 이 미친년을 누가 좀 끌어내요. 얘 지금 정신이 나갔나 봐. 박 여사님의 악다구니에 연회장 경비원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남편 진혁 씨 역시 사색이 되어 제 팔을 낚아채려 했죠. 서연아,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 정말. 제발 들어가서 옷이나 마저 정리해.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서슬퍼런 눈빛에 진혁 씨는 뺨이라도 맞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단상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내를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선언했습니다. 한성무역의 며느리이자 오늘 이 자리를 책임질 통역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미스터 스미스 대표님이 불쾌해하신 조항은 해석의 오류일 뿐 한성무역의 진심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바로잡겠습니다.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고졸이 통역을 한다고? 동화책이라도 읽어주려는 건가? 민준이는 바닥을 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제발 그만해요. 나 유학파예요. 나도 못한 걸 형수님이 무슨 수로. 쪽팔리게 하지 마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소음을 지워버렸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30년 전 아버지 곁에서 보았던 수만 장의 계약서와 유럽 무역 현장의 치열한 공방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스미스 대표를 향해 다시 한번 독일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당신이 보신 제오조 손실 보전 문구는 라틴어 법률 용어를 직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기술적 실수입니다. 독일 상법 제348조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이 조항은 한성무역의 예속이 아니라 블랙스톤의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제 시동생이 유학 시절 교과서만 보느라 실전 조세 조약을 놓친 모양이군요. 그 순간 장내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스미스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다시 내려놓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굳게 닫혔던 입술을 뗐습니다. 이번엔 영어가 아닌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말이죠. 당신, 그 예외 규정을 어떻게 알죠? 그건 유럽의 아주 극소수 M&A 전문가들만 활용하는 전략인데.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군. 당신의 억양에는 이 땅의 고졸이라는 타이틀이 담을 수 없는 우아함이 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실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배우는 법이니까요. 명문대 졸업장보다 무거운 건 실패를 겪으며 쌓아온 진짜 경험입니다. 대표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해도 실력은 공기마저 바꾸는 법이죠. 제 대답에 스미스 대표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1분 전까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중하게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상 아래에서 사색이 되어 있던 한 회장님과 박 여사님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이 계약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협상의 정권은 저 여성에게 넘기십시오. 저분과 대화한다면 300억이 아니라 3천억도 아깝지 않을 것 같군요. 당신들은 정말 보물을 쓰레기통 옆에 박아두고 있었군요. 폭탄이 터졌습니다. 연 회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전율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려 발등을 적셨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진혁 씨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제 뒷모습을 보고 있었죠. 마치 자기가 6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로 변한 것을 본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제 발치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유학파라는 자부심, 명문대라는 간판이 저 고졸 며느리의 1분 브리핑 앞에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으니까요. 저는 그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시야 밖으로 밀려난 존재에게 낭비할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님의 눈에는 처음으로 저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알아보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죠. 저는 비웃음을 담아 아주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300억 살려드릴까요? 아니면 이대로 민준이의 실패로 남겨두실까요? 결정은 아버님이 하십시오. 한 회장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제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안의 절대 권력자가 며느리인 저에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서연아, 내가 좀 도와다오. 우리 한성 무역을 살려다오. 내가 널 너무 몰라봤구나. 승부의 추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6년 동안 저를 근본 없는 것이라며 구석으로 밀어넣었던 그 오만한 집안이 이제 제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고쳐 잡고 스미스 대표를 향해 영어를 섞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좋습니다. 협상을 재개하죠. 하지만 미스터 스미스, 이번 계약의 제1조항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한성 무역의 경영 구조와 의사 결정권에 대한 부분이죠. 실력 없는 후계자가 회사를 망치는 꼴은 저도 블랙스톤도 원치 않을 테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준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스미스 대표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박 여사님은 내가 감히 라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녀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채 차갑게 내리쳤습니다. 어머님, 이제 외투 정리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되셔야겠네요. 이 파티의 주인공은 이제 저니까요. 가서 손님들 가방이나 마저 지키세요. 장례는 다시 한번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고졸 며느리의 반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미스 대표와 눈을 맞추며 300억을 넘어 이 집안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 완벽한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60초. 누군가에게는 수만 번 크게 들이쉬면 지나갈 찰나의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 60초는 6년 동안 죽은 듯이 지내온 고졸 며느리라는 비참한 굴레를 찢어버리고 제 진짜 이름을 되찾을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블랙스톤의 미스터 스미스 대표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푸른 눈동자에는 조금 전까지의 경멸 대신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독일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세계적 투자 거물이 변방에 이름 없는 여자가 던진 독일 상법 제사조라는 날카로운 비수 한마디에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연 회장은 이제 마법에 걸린 듯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해 미친년이라 소리치며 히스테리를 부리던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들고 있던 와인잔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깨지는 줄도 모르고 입을 벌린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벌레 보듯 무시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자신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우아하고 날카로운 언어가 쏟아졌으니까요. 남편 진혁 씨는 사색이 되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겁한 손길을 아주 우아하고도 단호하게 쳐냈습니다. 그가 제게 주었던 6년의 무관심을 이 손짓 하나에 담아 되돌려 주었죠. 미스터 스미스, 당신이 보신 계약서 제5조의 무조건적 보상 문구는 단순한 오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조급함을 이용한 의도된 함정이었죠. 제 시동생이 당신에게 설명하지 못한 이 계약의 진짜 핵심 가치를 제가 1분 안에 증명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300억보다 비싸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단상 아래에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던 시동생 민준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기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자신의 무능함이 탄로났다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가관이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고졸인 당신이 독일 상법을 어떻게 알아? 미스터 스미스, 속지 마세요. 이 여자는 대학 근처도 못 가본 우리 집에서 밥이나 하던 식모 같은 여자입니다. 제발 이 미친 여자를 끌어내세요. 보안팀, 뭐하고 있어? 민준이의 그 비굴한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대표는 민준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민준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며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저를 억압하던 시댁 식구들의 심장 소리가 공포에 질려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독일 상법 제사조와 이 계약의 함정이 무슨 상관이라는 겁니까? 만약 당신의 설명이 내 시간을 1초라도 낭비한다면 나는 한성무역을 국제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 바닥에서 매장해 버릴 겁니다. 대답해 보시죠. 스미스 대표의 경고는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 직전 마지막으로 제게 가르쳐 주셨던 그 조항. 유럽 무역계의 거물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던 그 치밀한 비즈니스 설계도가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상 위에 펼쳐진 계약서 사본 중 제12페이지를 거칠게 넘겼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당신은 손실 보전 조항만 보고 이 계약이 블랙스톤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상법 제사조 2항의 무형자산의 특수성을 적용하면 이 계약은 단순 투자금이 아니라 공동지적 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블랙스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한성무역의 원천 기술을 유럽 시장 전체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제 시동생이 유학 시절 교과서에서만 보느라 놓쳤던 실전 국제조세 조약의 허점을 이용한 전략이죠. 제 입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비즈니스 용어와 법적 근거들에 연 회장은 경악을 넘어 전율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이제 다리가 풀린 듯 식탁을 짚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근본 없다며 무시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명문대 유학파 아들도 몰랐던 국제 금융의 정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어로 시작된 제 브리핑은 어느덧 유창한 영어로, 그리고 블랙스톤의 투자 자문단이 포진해 있는 프랑스 지사 관계자들을 향한 프랑스어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5개 국어를 넘나들며 저는 블랙스톤이 얻게 될 천문학적인 기대 수익과 혹시 모를 손실을 완벽하게 차단할 안전장치를 단 1분 만에 완벽하게 재구성해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 문을 나가서 300억의 기회와 유럽 시장 독점권을 영영 날려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제 말대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저와 함께 무역의 역사를 새로 쓰시겠습니까?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스미스 대표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귀빈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저를 향해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적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자 앞에 무릎을 꿇은 한 명의 프로페셔널이 바치는 경이었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놀라워요. 독일 본사의 수석 법률팀에서도 이 조항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작은 연회장에서 이런 천재적인 비즈니스 아키텍트를 만나게 될 줄이야. 당신의 억양에는 이 땅의 고졸이라는 타이틀이 담을 수 없는 우아함과 지성이 가득하군요. 스미스 대표는 제 손을 잡으며 전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색이 되어 구석에서 떨고 있는 시아버지 한 회장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1분 전의 멸시에서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회장님, 당신은 정말 무능하고 한심한 경영자군요. 이런 보물을 곁에 두고도 고작 손님들 외투나 정리하게 만들다니. 당신네 회사가 지금까지 망하지 않은 건 순전히 이 여인의 기운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단 내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스미스 대표의 선언에 연회장에선 환호와 경악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살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어지는 스미스 대표의 말에 그녀의 얼굴은 다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투자금의 집행과 사업 운영권은 오직 서연 씨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넣으십시오. 당신네 아들들이나 이사회는 단 한 푼의 돈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내 파트너는 오직 서연 씨,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계약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승부의 추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6년 동안 저를 근본 없는 것이라며 투명 인간 취급했던 이 오만한 집안이 이제 제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동생 민주는 이제 제 발치에서 벌벌 떨며 제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아버님한테 잘 좀 말해주세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민준의 손을 차갑게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원망스럽게 혹은 두려움에 가득 차 바라보는 남편 진혁 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6년 동안 부려왔던 아내가 사실은 자기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긴 표정이었습니다. 진혁 씨, 아까 그랬지? 내가 나서면 일이 더 추해질 뿐이라고. 근데 어쩌지? 이제 이 집안에서 가장 추해진 건 실력도 없으면서 간판만 내세우던 당신들과 민준이인 것 같은데. 당신의 그 잘난 명문대 졸업장이 지금 당신을 지켜주고 있나? 제 차가운 한마디에 진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경영권을 뺐다니. 이 불효시 같은 년이
우리 집을 통째로 삼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여보, 전현 좀 어떻게 해봐요. 하지만 시아버지 한 회장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제 앞에 다가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안의 절대 권력자가 며느리인 저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서 대표,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몰라봤어. 우리 집안의 큰 어른이라는 놈이 눈이 멀어 보배를 못 알아봤구나. 제발, 제발 우리 회사를, 우리 식구들을 살려다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마. 저는 한 회장님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살려드려야죠. 아버님이 평생 일구신 회사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안의 모든 경제권과 결정권은 제가 갖습니다. 어머니와 진혁 씨, 그리고 민준이는 제가 정해준 생활비로만 사셔야 할 겁니다. 파티장에서 외투 정리하는 법부터 다시 배우셔야겠네요. 싫으시다면 지금 당장 파산 절차를 밟으셔도 좋습니다. 제 선언에 박 여사님은 거품을 물듯 쓰러졌고 민주는 제 발치를 기어다니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분했습니다. 가장 시린 겨울을 견뎌낸 목련이 비로소 하얗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순간이었니까요. 저는 연회장을 가득 메운 카메라 플래시를 정면으로 받으며 출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제 등 뒤로 6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그 지옥 같던 파티장의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이제 진짜 서연의 세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고요함이 남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긴장감에 더 가까웠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의 사건 이후 한성무역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졸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제 진짜 가치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 저를 가두었던 유리 천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시아버지 한 회장님과 남편 진혁 씨, 그리고 시동생 민준이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를 향한 당혹감과 동시에 자신들의 운명을 제 손에 맡겨야 한다는 비굴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블랙스톤과의 최종 합의서를 천천히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진혁 씨, 회사는 제가 살리겠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예전과 다를 겁니다. 한성무역은 더 이상 개인의 인맥이나 학벌로 굴러가는 구멍가게가 아니어야 하니까요. 블랙스톤의 투자 조건은 명확합니다. 저에게 경영의 정권을 위임하고 기존 경영진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진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전략기획실장이었는데.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6년 동안 제가 넥타이를 매주며 바라보던 그 눈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이 가득했습니다. 진혁 씨, 당신은 오늘부로 실장직에서 물러나세요. 대신 물류 현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현장을 모르는 기획은 사상 누각일 뿐이니까요. 민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려한 유학파 간판 잠시 내려놓고 대리급 실무부터 제대로 배우세요. 형수로서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경영자로서 내리는 첫 명령입니다. 민준이가 반발하려 입을 지만 시아버지 한 회장님이 제지했습니다. 한 회장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배를 난파시키지 않을 유일한 선장은 저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참으로 어리석고 끈질긴 법입니다. 특히 평생을 선민의식 속에서 살아온 민준이에게 고졸 형수 밑에서
실무를 배운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치욕이었을 겁니다. 저는 민준이의 눈동자 뒤에 숨겨진 그 도끼 어린 열등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뒤에서는 한성무역의 핵심 기술력인 글로벌 유통망 보안 코드를 빼돌려 라이벌 기업인 태성물산과 손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유학파라는 이름 뒤에 숨어 술판을 벌일 때 제가 이 회사의 모든 시스템망을 제 손으로 직접 재설계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자신이 아주 영리하게 비밀 서류를 복사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그가 서버에 접속하는 그 매 순간이 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준이가 태성물산의 관계자와 은밀히 접선하기로 한 호텔 카페. 저는 미리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내 건네려는 찰나 제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그 하드에 든 내용. 태성물산에 넘기면 당신 인생은 오늘로 끝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민준이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형수님? 여기가 어디라고? 이건 제 개인 자료예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가 지난 일주일간 사내 기밀 서버에 무단 접속한 기록과 태성물산 측과 나눈 메일 전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으면 제가 모를 줄 알았나요? 민준 씨, 당신이 빼돌린 건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지금 이 증거들 검찰에 넘기면 당신은 최소 10년형이에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민준이는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죠. 형수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그의 비굴한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살려주는 건 제가 아니라 법이 할 일입니다. 다만 아버님을 생각해서 형사 고발 대신 당신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 포기 각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당신은 한성무역에서 영구 제명입니다. 이게 제가 가족으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선의입니다. 그렇게 민준 씨의 비릿한 배신극을 매듭 짓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는 사실을요. 회사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소식은 이미 시댁 안방까지 전해졌는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호령하던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이제 제 발소리만 들려도 어깨를 움츠린 채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들어오자마자 물 한 잔 가져와라, 옷 정리해라 잔소리를 퍼부었을 그녀가 이제는 제 앞에 놓인 가방조차 대신 들어줘야 할지 고민하는 듯한 비굴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주인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단골 식당에서 예약해둔 보양식이 올 겁니다. 민준 씨 일로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상심이 크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기운 차리셔야죠. 박 여사님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서연아, 아니, 서 대표? 어제 일은 내가 좀 흥분해서. 그리고 민준이 녀석이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정말 몰랐다. 아닙니다, 어머님. 지나간 일입니다.
다만 집안의 가계부는 이제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아버님이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시면서 가문의 자산도 투명하게 정리해야 하거든요. 어머님 품위 유지비는 예전처럼 넉넉히 책정해 두었으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명품 구매나 불필요한 사교 모임 비용은 이제 제 결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박 여사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경제권을 뺏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저는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누려온 특권이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게 하려는 제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비웃는 소리도, 학벌을 운운하며 무시하는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전복을 얹어드렸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다하되 그들이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침묵의 벽을 세운 것이죠. 남편 진혁 씨는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혁 씨, 힘들죠? 하지만 당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그 현장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지탱해온 진짜 기둥이에요. 그분들의 땀방울 가치를 알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실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민준 씨 일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회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으니까요. 진혁 씨는 차 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품격 있는 훈계와 단호한 처단 앞에 그의 잘난 자존심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얼마나 거대한 산이었는지를요. 밤이 깊어지고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주방에서 예전에는 제가 다 하던 뒷정리를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하며 쩔쩔매고 있더군요. 제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녀 스스로 제 눈치가 보여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타인을 짓밟아 얻은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실력으로 얻은 존경은 상대를 스스로 변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려 했던 그 높은 곳에 당당히 서서 그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그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성무역의 대표 서연이고 제 삶의 주인입니다. 창가에 놓인 하얀 목련 나무가 달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견디고 핀 저 꽃처럼 저의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못된 며느리라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동시에 그들이 평생 넘지 못할 가장 높은 산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서연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